12월 달 끝나가 귀양 다 갔어. 그 부식이는 지금 이제 미하르스코에 자기 어머니 고향 집에 있어요. 그 부식인이 다행히 토끼 때문에 안 갔잖아요. 알았어.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기가 차거든. 아, 친구들 다 죽었겠구나. 그래 있다가 하도 궁금하고 화가 나니까 12월 17일에 또 페테르부르크 가려고 출발합니다. 했다가 가면서 생각해보니까 또 안 되겠거든. 왜? 황제가 풀어주지도 않았어. 또 돌아가요. 돌아가서 가만히 있으니까 막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제보자 명단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자기도 그 명단에 있는지 하다가 막 걱정하다가 자기는 각오를 합니다. 아, 좋다. 내가 만약 체포된다면 난 죽을 각오도 돼 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통보를 해야 해요. 자네들 이렇게 확실히 말해두지만 절대로 나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도와줄 생각 하지 말아라. 너나 잘 빠져나가라. 난 잡혀도 너 원망 안 한다. 이렇게 친구들에게 전해줍니다. 참 부식인 착하죠. 난 안 해서 왜 너가 날 끌고 들어가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친구들 원망 하나도 안 하고 날 잡아가는 거예요. 예, 할게요. 예. 그랬는데 그 이듬해 1월 부식인이 지인을 통해서 새 황제 니콜라 1세에게 폐하 날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접견을 청해요. 왜? 쫓긴 몸에서. 그 청해놨거든. 그런데 황제가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니콜라 1세다. 취임하는 날 반역을 당하고 딱 그냥 버리고 쫓았어.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겉으로는 유화정책을 써야 되죠. 왜? 니콜라 1세 제가 완전 사람 죽이는 게 망나니 황제다. 백정 같은 황제다. 그래서 듣기 싫잖아요. 자기도 정치 잘하는 소리 듣고 싶거든. 그래서 제스처를 씁니다. 어떻게 쓰느냐. 릴레예프 시인이자 처형수죠. 그 아내를 불러가지고 참 안 됐다. 그 위로해주면서 금일봉을 줘요. 근데요,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아요. 정치인들의 두뇌와 비정치인들의 두뇌는 구조가 달라요. 그 사람들은 5장 7부야. 6부가 아니고. 6장 7부인지도 몰라요. 우리하고 내장 기관이 달라요, 구조가. 이래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피해 가족 같은 릴레이프 아내 같은 거 어떻게 했어요? 황제, 내 남편 저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저렇게 내 남편 동조해주고 나한테 돈까지 주는구나. 탐복을 해가지고 황제에게 복이 내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 남편 살았다. 부흥 정시켜버리잖아요. 이게 정치인입니다. 알겠죠? 정치인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1926년 8월 22일에 모스크바 크레므린의 우스펜스키 대성당, 우스펜스키 사원, 지금 이래 쫙 뻗어 올라간 그 우스펜스키 사원. 거기서 니콜라 1세가 대관식을 이때입니다. 이미 집권한 지 한참 되는데, 그때 이제 대관식은 그야말로 이제 축제거든요. 관을 쓰는 거죠. 이때 8월 20일에 대관식을 하고, 부시킨에게 9월 3일 밤에 모스크바 도착해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부시킨이 9월 8일에 모스크바에 도착해요. 명령 받고 닷새 뒤에 모스크바 갔어. 가서 니콜라 1세의 서재로 안내를 받아요. 근데 그 아이는 부시킨보다 3살 많고 키도 크고 늘씬하고 어른이죠. 형님벌이에요. 그래서 부시킨을 만나가지고 첫 마디가 폐하, 파멸당한 데카프리스들에게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황제가 참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응? 이 개새끼 내한테 와서 무슨 소리 하냐 싶지 않아요? 어? 지도 용서해 줄까 말까인데 그 반란에 참석했던 사람들 용서해 주라고 지가 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기분 나빠. 근데 그 황제가요. 정치가들이 국민들 눈에 무능해 보여도 얼마나 유능하냐는 걸 보십시오. 니콜라 1세가. 만약에 우스킨 그대가 12월 14일에 작년 14일에 페테르부르크에 있었다면은 너도 그거 가담했겠지. 여러분 대답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참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하고 싶었더라도 야 저는 안 했습니다. 이래 대답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부시기를 어떻게 한 줄 압니까? 한술 더 떠요. 예, 저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다 제 친구들입니다. 그래 말합니다. 그럼 황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알았어. 여봐라. 이 새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데리고 나가. 그래야 되죠. 그러지 않아요. 황제는 도리어 그 대답을 듣고는 참 당신은 위대한 시인이다. 어떻게 내한테 그렇게 솔직하게 당신 마음을 그대로 대답하느냐. 솔직히 대답해서 참 고맙다. 어때요? 푸시긴 감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푸시긴도 감동해요. 와 이제 황제하고 내하고 말이 통한다. 그렇게 감동시킵니다. 그러나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 알았죠? 정씨가 만날 때는 여러분도 장기 시장에 가서 다른 장기 하나 더 사가지고 오장칩을 만들어서 정씨 만나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금방 속아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황제가 뭐라 그러냐? 당신은 위대한 시인이다. 또 칭찬해줘요. 당신 시가 참 좋고 뭐 칭찬해줍니다. 근데 부식이는 더 기분이 좋아. 그러면서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너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용서해 줄 테니까 지금부터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단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안 될 써라. 단 이제 너 글은 황제에 내가 직접 검열하겠다. 나가라 그래. 부식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우선은 굉장히 좋았죠. 나와 보니까 나와서 생각하니까 아차 이놈한테 내가 속았구나. 여러분도 다 그래. 여러분은 나와가지고도 속은 줄 몰라요. 한참 뒤에 한 번 더 당해봐야 속은 줄 알아. 이게 정치입니다. 이게 독재자들의 속셈이에요. 황제는 뿌시킨을 러시아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을 공적으로 칭찬하고 황제는 자신의 이미지를 탄압하는 관용으로 포장한 겁니다. 잠시 시인을 속은 듯 눈물이 글썽했죠. 뿌시킨을 탐복해가지고 그 황제와 헤어진 거예요. 와서 보니까 부엉 왜? 뿌시킨은 황제의 직속 제3분과위원회 위원장 벤켄도르프라는 사령관. 이 직접 전담이에요. 왜? 황제가 지가 검열하겠다 했으니까 이 벤켄도르프 바로 자기 직속 3위원회 위원장. 이게 바로 무슨 분자들 검열하는 거거든? 간단. 전투 경험이 풍부한 군 출신의 헌병대장을 겸임해가지고 러시아 전체를 비밀 감식망으로 장악하고 푸시킨을 나중에 결투해서 죽게 만든 것도 벤켄도르프의 농간. 이제 딱 각본이 짜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벤켄도르프가 좋은 점은 뭐냐? 푸시킨이 또 그런 것도 간파해요. 벤켄도르프는 조작은 안 해요. 우리나라 간첩 조작하듯이. 어떤 혐의가 있으면은 반드시 진상을 밝혀가지고 혐의 없으면 딱 풀어버려요. 그게 벤켄도르프 장점이에요. 푸시킨이 볼 때는. 그래서 푸시킨도 일면 벤켄도르프를 약간은 존경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내가 말한 그 의미를 알겠죠? 그래서 푸시킨은
그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에 대한 약간의 신뢰감도 있어요. 아, 저건 거짓말은 안 한다, 적어도. 왜? 적어도 짜르를 지키기 위해서는 엉터리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건 아는 사람이야. 부시킨에게 그 황제는 어떻게 하느냐. 참 교만합니다. 무슨 교육에 대해서 부시킨에게 보고서나 올리라 그래라. 이건요, 부시킨 전공도 아니고 정책에 쓰일 것도 아니고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왜 저랬을까? 그 러시아 국민들이 좋아하는 존경하는 위대한 시인이 황제의 말이라면 꼼짝도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부시킨을 헛고생 시키고 싶은 거야. 재능을. 황제 비판하는 시 쓰지 말고 이런 거나 해라. 강제 노역이야. 이해합니다. 모욕을 주는 거 방법이. 앞으로 모욕을 계속 줘요. 부시킨에게는 미발표 작품도 남에게 읽는 게 금지야. 발표된 것만 모임에 가서 읽어주고 발표 안 된 거는 금지야. 뱅켄도르프가 절대 그런 거 못하게 해요. 사소한 트집을 잡아서 질책하고 모욕감으로 한때는 부시킨이 못 견디니까 막 타락해가지고 노름판에 끼어들게 돼.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신 차립니다. 그게 이제 부시킨의 장점이야. 전에 썼던 시 복사본이 그 전에 부시킨이 발표했던 시를 어떤 독자들이 복사본이라는 게 뭐 복사한 게 아닙니다. 옮겨 쓴 거야. 그게 막 밀고당해가지고 고발당했어. 그러니까 모스크바 경제총감이 부시킨 불러가지고 신문하니까 부시킨 안 썼다고 딱 잡았대요. 지가 옛날에 발표했던 건데도 안 썼다고 딱 잡았죠. 왜냐하면 이거는 모르거든요. 조사관들이. 하도 신문할 게 많으니까 부시킨 감시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문제되는 모든 익명 작품을 부시키는 것으로 그래 되니까 부시킨이 안 쓴 것도 익명으로 체제 비판하는 글들이 나돌면은 일단 그냥 제1 혐의자가 부시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래 되니까 스파이들이 이중 스파이도 있고 3중 스파이도 있고 가짜 스파이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래 합니다. 스파이들이 진짜 스파이는 너 누구 감시해라. 그러면 그 감시하라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누구 명령으로 당신 감시 맡았다. 그 잘해줄 테니까 돈 내놔라. 돈 뜯어먹고 봐주지도 않아요. 또 올려야 돈 받으니까. 이런 것부터. 가짜로 감시 명령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 수사기관의 앞잡이도 아니면서 낸 앞잡이다. 당신 감시하는데 돈 내놔라. 이런 식으로 막 가짜 감시부터 막 온갖 게 다 있습니다. 알만하죠. 자, 부시킨은 어떻게 했느냐. 1826년 12월 26일 부시킨이 지나이다 알렉산드로브나 볼콘스카야 집 데카브리스트 이후 모스크바 귀족 사령의 중심지가 되어버립니다. 이는 벌써 러시아가 얼마나 그 지배계급 어긋나는 거 알겠죠. 귀족 뭐 황제도 마음대로 못하는 귀족이죠. 그런 귀족인데 데카브리스트 반란 이후에 그 관련자 집안이라고 이게 사롱의 중심지가 되어버려요. 귀족들을. 그만큼 이런 사람들께 동정하는 여론이 많은 거예요. 그 뜻은 뒤집으면 그만큼 짜르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여론이 높은 거죠. 모스크바에서 그랬거든. 이 만찬회에 마리아 볼콘스키 이름이 남자일 때는 볼콘스키입니다. 여자일 때는 볼콘스카야. 이 여자가 남편 따라 시베리아로 간다 하니까 부시킨이 이 여자에게 그 추방당한 사람들에게 그걸 위로하는 시를 자기가 하나 써서 갖다 주겠다. 시를 써서 줄 테니까 전해달라.
그래가 시를 써서 가니까 이 여자가 밤에 떠나버렸어요. 떠나가지고 못 줬어요. 못 줬던 걸 나중에 다른 편에 무라비오바, 아까 있었죠? 무라비오바를 통해서 주에서 이렇게 보내는 시를 전해줬습니다. 그걸 전해주게. 릴레예프, 시인이죠. 사형언도 받은 시인. 가져올 돈을, 모금운동을 부시끼리 주도에 돼가지고 직접 하고. 이렇게 그냥 자기 친구들 위해서 끝까지 해줘요. 그 당시 부시끼리입니다. 그, 모라비오브를 통해서 부인을 통해서 준 시가 이겁니다. 시베리아 광산 저 깊은 곳에 의연히 견뎌라. 참혹한 그대 노동, 드높은 사색의 노력도 헛되지 않다. 불하지만 지지 높은 애인도, 어두운 지하에 숨어있는 희망도 용기와 기쁨을 깨워준다. 애인들도 지저 높아서 다 당신을 따라간단 말이야. 응? 용기와 기쁨을 깨워준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나는 오게 될 것이다. 삶이 그들 속일지라도 똑같은 뜻이죠. 사랑과 우정은 그대들이 있는 곳까지 아무런 철문을 넘어 다가갈 것이다. 그들을 고역의 동굴에 내 자유 목소리가 다다르듯이 무거운 쇠사슬에 떨어지고 감옥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자유가 기꺼이 그대들 입구에서 맞이하고 동지들도 그대들에게 검을 돌려줄 것이다. 이게 시베리아에 보낸다. 참 잘 썼죠. 그 사람들 보면 용기를 얻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부시킨이 왜 이것들이 실패했을까? 자기 친구들이. 그걸 연구합니다. 연구해보니까, 그 자기 친구들, 평소에 하는 그 행위들이, 이 데카프리스트들이 옵니다. 민중들과 괴리되어 있다. 민중들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 위해서 뭐 해준 걸 몰라요. 헌법이 뭔지도 몰라. 무식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시킨이 그 친구들 하는 거 보고, 뭔가 이게 좀, 배운 자기들끼리는 통하는 말들이지만은 일반 국민들은 알지도 못해. 농노들은 알지도 못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데카프리스들은 수동적인 군중을 영웅이 지도하는 거예요. 너는 몰라도 된다. 아무것도 몰라도 되지만은 내가 하는 게 널 위한 거니까 따라오너라. 이런 계몽적인 영웅. 이래 하는 거예요. 부시키는 이러면 안 된다. 전모는 몰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너에게 어떤 거라는 정도 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영웅들이요. 먼저 인간이 되어라. 영웅께 따스한 마음을 남겨줘라. 그것이 없다면 도대체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포골이 되는 것 이외에. 그러면은 그런 인간이 덜 된 인간이 혁명을 일으켜서 집권을 하면은 그 사람 자신도 꼭 폭군밖에 안 된다. 부시킨 말이 맞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쓴 시가 폴타바라는 폴타바. 이건 여러분 지난번 그 역사할 때 했죠. 우크라이나 지금 우크라이나 코자크 족들이 많은데 코자크 독립된 나라를 만들겠다고 러시아 짜르 황제의 지배를 벗어나서 독립국가를 세우겠다고 마제파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스웨덴하고 손을 잡아버립니다. 스웨덴은 지금 모스크바하고 그 러시아하고 전투 중이야. 러시아에서 독립하려니까 러시아의 적국인 스웨덴 왕하고 손을 잡고는 러시아군에 덤빈 거예요. 그럼 이거는 독립을 하려는 까자크 국족들이 볼 때는 독립투사지만은 러시아가 볼 때는 명백한 최고급의 반란자야. 결국 표들이 대지에게 패배해서 처형당하거든요. 그걸 쓴 게 폴타바입니다. 서사시 폴타바. 이 얘기 전에 했던 거 기억나죠? 안 했대죠? 간략하게 다시 해줄게요. 이걸 이제 내가 아까 얘기해 준 게 사실이거든. 그 역사적인 사실 바탕에다가 그런 얘기 쓰면은 좀 재미없잖아요. 역사극은. 애국극밖에 안 되죠. 그래도 문학작품, 서사시라면은 사랑이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사랑을 어떻게 넣느냐.
이 마제파가 있던 이 지역의 최고 귀족이 고추베이입니다. 그 고추베이에게 아주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어요. 그 딸이 아버지 친구인 마제파, 이 반역을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아버지한테 내 아무개한테 시집 가고 싶어. 아버지 안 돼. 근데 아버지 친구인데 네가 무슨 젊은 사람한테 시집 가야지. 근데 이 딸이 가출해가지고 마제파한테 가서 내가 당신 사랑한다. 날 좀 받아달라. 하니까 마제파가 가만히 생각해요. 아무리 여자가 탐이 나도 친구 딸이잖아요. 우정을 봐서 그럴 수 없죠. 남의 딸을 뵐 수 없잖아요. 그리고 고추베이가 달려가지고, 고추베이가 아니라 마제파가 고추베이 딸을 달려가지고 집으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그 딸로 하여금 다른 좋은 혼처를 찾아서 시집가서 잘 살았다. 이게 역사적인 팩트거든, 팩트야.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사실 그대로 전하면은 마제파는 훌륭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 러시아 짜르 황제에게 덤벼서 전쟁을 했다. 그러면 누가 나쁜 놈이에요? 마제파는 좋은 놈이고 러시아 황제가 나쁜 놈 되잖아요. 이치가. 그래 되죠. 그러니까 부시키는 어떻게 하느냐. 부시키는 러시아 편이거든. 고작 그 반란군 편이 아니야. 러시아 황제 편이야. 부시키는. 그러니까 황제가 훌륭하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사건을 뒤집습니다. 어떻게 뒤집느냐. 윤리적으로 파렴치범을 만듭니다. 마제파를. 좋은 인간 마제파를 파렴치범을 만들어서 자기 친구 딸을 자기가 유혹해서 데리고 사는 걸로. 그럼 어때요? 마제파는 인간적으로 개새끼죠. 응? 그래 가지고는 자기 친구가 이 마제파 고치베이 여자 아버지 고치베이가 자기 딸을 꽂혀서 간 게 마제파 즉 나쁜 놈 자기 친구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안 있겠죠. 너 이놈아 내 딸을 꼬셔가 네가 사람이냐 개새끼보다 못한 놈. 덤비다가 딸을 아버지 고추베이가 도로 마제파에게 패배해서 죽어요. 딸이 볼 때는 자기 친정 아버지를 지 애인 이 마제파가 죽인 거예요. 그런데도 마제파는 자기 애인에게 내가 너 아버지 죽였다는 걸 비밀로 해요. 그걸 어머니가 가서 일러도 사랑의 눈이 먼 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눈이 멀면 어때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서 야, 네 신랑 그 새끼가 내 남편, 네 아버지 죽였다. 그런데 네 여기 붙어 살래? 이 딸이 어머니 말도 안 믿어요. 왜? 어머니가 이래가지고 나를 내 애인으로부터 탈출시키려고 어머니가 나한테 거짓말한다고 안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시킨이 쓴 포타바 내용이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역사를 다룰 때 문학인은 그 역사를 작가의 세계관과 역사관에 따라서 얼마든지 거짓말해도 된다는 것을 보여준 아주 멋진 예의 하나로 드는 것이 바로 부시킨의 포타바다. 딱 알겠죠? 마제파. 부시킨 입장. 이제 내가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래가지고 표트르 대제는 스웨덴 퇴치한 뒤에 고체베이가 죽었거든. 그 고체베이 가족을 반란군 가족이잖아. 그걸 오히려 강변으로 탁 데려와 줄랑 그 고체베이 가족들에게 참 안 됐다. 위로해 주는 거. 그 어때요? 표트르 대제가 막 위대한 선량한 성인처럼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에게 주어진 영광의 교사. 그게 표트르 대제다. 이거는 그 마제파가 폴란드 왕실에 몰래 그 하인으로 있다가 한 귀족 부인하고 왕실 귀족 부인하고 연애하다가 추방당하는 거. 뼈를 벗겨가지고 말 위에 묶어서 그냥 국경 밖으로 러시아 땅으로 쫓아버렸어요. 이래 와서 나중에
추장이 돼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었다. 마제파 영이죠. 남한적이죠. 그러니까 뭐 대단하죠. 바일런이 또 마제파라는 시를 썼고, 푸시킨도 폴타바는 전투 장소 이름입니다. 전투장. 폴타바 전투가 일어났던데. 빅tor 유고도 마제파. 프란츠 리스트, 아까 얘기했던 그 유명한 프란츠 리스트도 마제파. 차이콥스키도 마제파. 다 이렇게 음악도 이럴 정도로 음악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폴타바 전투지. 전투 장소 이름이 마제파입니다. 자, 이제 푸시킨 다시 돌아옵니다. 애인 만나요. 그동안에 푸시킨은 막 저 여자한테 막 프로포즈도 하고 딱지도 맞고 그러다가 아주 이쁜 여자를 만납니다. 나탈리아 곤차로바라는 너무나 이쁜 여자예요. 1828년 말 혹은 이듬해 초에 나이 어린 귀족 아가씨들만이 출입하는 댄스 선생 요게르 무도 회장에서 나탈리아 곤차로바를 처음으로 만납니다. 푸시킨보다 10cm나 키가 크고 팔등신 절세 미녀로 이때 이미 페테르부르크 안에서 그냥 유명한 미녀로 일어났습니다. 황제와의 연문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미녀입니다. 푸시킨 어머니 걔한테 장가가지 말아라. 결혼 반대. 이게 푸시킨 아내입니다. 나탈리아. 이쁘죠? 이때 이제 푸시킨이 쓴 단편집이 벨킨 이야기라는 겁니다. 벨킨은 이 주인공 이름입니다. 이 주인공이 그 대령 퇴역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군에 있을 때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벨킨 이야기. 지명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그거거든. 요 밑에 벨킨 나오죠. 이반 베드로비치 벨킨. 이 얘기거든. 대령 출신. 이 벨킨 얘기에 이제 재밌는 단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역장, 이건 여러분 많이 알죠? 자, 시골 역장 딸이 장군 따라서 가서 시집가서 잘 살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역장은 자기 딸 보러 갔다가 죽어버리고. 근데 여기 나온 단편 중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꼭 보라고 권하고 싶은 건 그 일발이라는 겁니다. 그 일발. 이게 뭐냐면은 총 일발이에요. 총 한 방 딱 쏜 그 일발입니다. 아, 이 작품 보면요. 참 푸시킨이 귀신 같아요. 귀신 같아. 여기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실비오거든. 남자 장교야. 이 실비오가 어느 때 아주 한적한 시골 마을에 여기서 물론 이제 시골 간다고 뭐 한 형편없는 그런 마을이 아니고 그래도 조그마한 그 사교계는 형성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읍쯤 되는 그런 시골입니다. 그러면 이제 막 도시에서 살던 그 장교들이 그런 좋은 마을에 가면 어때요? 그 뭐 사교에 가면 그냥 맨날 보던 뻔한 높은 귀족도 아닌 뻔한 여자들. 거기다가 또 처녀들도 맨날 보던 그 처녀들 뭐 따분하잖아요. 그런 정도 무대인 시골의 변두리에 그 군부대는 다 그런 시골에서도 바로 가운데 아니고 변두리에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 주둔해 있는 부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실비오라는 장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장교는 이 퇴역 장교인데 매일 현역 자기 후배들을 자기 집에 불러다가 그 노름하면서 술 먹고 뭐 얘기하고 이래 하는 그게 이제 즐겨하는 바로 그 실비오라는 이 사람입니다. 그런 그 퇴역 장교 중위쯤 되는 퇴역한 실비오라는 사나이가 있었는데 그 현역 군인들이 이 사람을 아주 존경해 마지 않아요. 근데 이 집에 가면 뭐냐? 이 사람은 조그마한 집 하나에다가 매일 총 쏘는 연습밖에 안 해요. 총을 그냥 하도 쏴가지고 가면
벽마다 그냥 구멍이 뚫려 있고, 무슨, 온 가구부터 그 마당에서 그냥 사격 연습으로 맨날 그래 하는데 아주 절대 결투를 안 해요. 누가 저, 강제로, 강제로 모욕을 줘도 일부러 어떻게 하나 보자 모욕을 줘도 결투 안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저게 이 현역 군인들이 존경하다가 그런 걸 보고는 좀 실망이지. 저래 되면은 정말 남자라면은 결투에 응해가지고 결투해야 되는데 왜 안 할까? 근데 총선 연습은 왜 맨날 하느냐? 잡수다는 것도 거짓말 아니냐? 이런 게 바로 실비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 얘기가 나중에 나와요. 왜 그러냐면 결투를 절대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실비가 현역 군인이 있을 때 어느 시골 마을에 주둔했어. 했는데 거기서 실비가 왕이야. 완전히 그냥 그 현역 군인 장교 중에서도 제일 총도 잘 쓰고 칼싸움도 잘하고 시도 잘 외우고 춤도 잘 추고 미남이고 최고 왕자야. 딱 알겠죠? 그런데 그 마을에 무도회 같은 게 열리면은 처녀들이 다 실벼만 쳐다봐. 어? 그랬는데 어느 날 딱 사회장에 가니까 새로운 젊은이가 하나 딱 나타났어. 그랬는데 그 젊은 여자가 걔한테로 다 붙어. 그러니까 실비가 딱 보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나지고 결투 시정을 한 거야. 그 새로운 그 귀족 하나한테, 청년한테. 그 결투장에 갔어. 가니까 그 친구는 결투에 대한 아무런 무슨 미련이 없어요. 없이 그냥 이런 버찌 같은 거 먹고 있다, 침을 탁 받고 아무 그게 없는 거야. 그럼 이제 결투 붙으면 실버가 분명히 그 장교를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데 실버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만히 보다가 이 장교를 그때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이놈을 지금 죽이면은 그냥 결투에서 죽었다 명예롭게 죽는 거야. 그게 아니고 정말로 자기가 살고 싶을 때, 아득바득 살고 싶어가지고 생애 애착이 있을 때 그때 죽여야 지도 죽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서럽고 억울한가. 그 순간에 이놈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딱 결투 연기하자 이래요. 그럼 그 원인은 그래야 됩니다. 첫 발을 딱 쐈는데 이 친구가 그 실벼를 못 맞추고 빗나갔어요. 빗나가고는 이제 실벼가 쏘면은 정투를 맞추니까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하나도 죽음을 두려워 안 하는 표정이야. 버틸 입에 넣어가지고 씨를 팍 받고 춤 싹 쏘고도 그다음 실벼가 딱 겨놔도 씨 뱉고 하나도 두려워 안 하고 그냥 시글벙거려. 그러니까 실벼가 마음 바꿔가지고 이 친구가 정말 죽음을 안타까워할 때 죽여야 되겠다. 내가 말한 뜻을 알겠죠. 그래서 연기를 해둔 겁니다. 내가 쏠 차례다. 내가 쏠 차례인데 지금 안 쏘겠다. 연기해달라. 그러니까 이 친구 보면 왜?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너 찾아가겠다. 헤어져요. 헤어지고 그냥 살아. 살다가 드디어 죽일 때가 됐다는 걸 알아요. 왜? 그 상대가 아주 아름다운 여자한테 장가를 가서 어느 동네에 시골에 낙향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지금 신혼에 빠져 있다. 그 소식을 듣고 실벼가 떠나버립니다. 떠나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요.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원수를. 이따 찾아갔거든. 찾아가니까 이 남자는 기억도 못해요. 옛날에 그런 일. 그렇잖아요. 기억도 못하겠는데 가니까 내가 옛날에 아무개다. 내가 한 방 쏠 거 남았다. 그 쏘러 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남자야. 남자니까 귀족으로서 품인이 있잖아. 좋다. 그럼 당신 쏴라. 그러니까 실비가 양보를 해요. 우선에
내가 쏜 차례긴 하지만은 내가 당신이 기회를 한번 더 주겠다. 당신 먼저 날 쏴라. 그 다음 내가 쏘겠다. 왜? 실버도 명예를 지켜야 되잖아. 가만히 내 가서 그냥 지가 한 방 쐈다 보다는 그 사람 뭐 먼저 한 발 쏴라. 그러면 내가 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또 신사야. 그래가지고 아니다. 난 내가 먼저 못 쏘겠다. 내가 쏘는 그때 쐈지 않느냐. 그리고 당신 쏴란 말이야. 이래 다투는데 아내가 손님이 왔다 해서 인사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막 다투거든.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야. 들으니까 어때요, 아내가? 졸지에 과부되게 생겼잖아요. 그 들어가가지고랑 실비오 앞에 무조건 엎드려지만, 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은 제발 용서해달라. 내 남편 뭘 잘못했는지 모르 용서해달라. 왜 그걸 죽이려고 그러냐 하니까. 그러니까 그 상대 남편이 당장 못 일어나! 하면 자기 아내에게 어떻게 창피하게 그런 짓을 하냐고. 그냥 나가라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어떤 남자들이 얘기하는데 들어가지고 간섭 그냥 딱 걸고. 서로 쏴라 하다가 드디어 하도 실비오가 우기니까 그 남자가 먼저 한 발 쏴요. 근데 또 빗나갔어요. 빗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실비오가 가만히 있다가 됐다 하고는 돌아서 나갑니다. 지 쏘는 걸 안 쏘고 나가다가 나가는 문을 열고 돌아보지도 않고 한 방 탁 쏘고 그냥 가버렸어요. 안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 좀 이상하거든. 분명히 화가 나가지고 자기 옛날 원수 갚으려고 죽이러 왔는데 총알이 없어.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벽에 풍경화, 그림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 그림에 자기가 쏜 총알이 그 박혀 있어. 근데 자기가 쏜 총알 위에 실비오가 쏜 총알이 그 자리에 그대로 박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명수입니까? 알겠죠? 무슨 말인지. 말하자면은 사람을 쐈으면 총을 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쏘고 나가면서 그냥 그래 내가 너 죽을 수 있지만 살려준다 하고는 딱 쐈는데 보니까 자기가 쏜 총알 위에다가 탁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총알이 찾기 힘들어. 그러니까 빼보니까 총알이 거기서 두 개가 나와. 하나는 지가 쏜 거고 하나는 실비오가 쏜 거야. 그걸 보고는 이 남자가 참 여러분 그러면 실비오 존경할 만해요, 안 해요? 죽이러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총을 얼마나 잘 쏜데도 늘 용서해 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아, 멋지지 않아요? 이게 이제 왜 멋지냐? 아, 인간. 그 부시기는 인간이 되라. 그 혁명가들에게 말하는 게. 이런 인간. 어? 그러면 이제 실비오는 총을 봤거든. 아내가 그렇게 자기 앞에 무릎 꿇고 비는 거. 그때 수치스러워 하는 남편. 그럼 그걸로 그냥 끝난 거야. 그러니까 안 죽이고 그냥 간 거죠. 참 좋지 않아요? 자, 시인에게 이건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고 드라마 석상손님 이거는 돈판 얘기를 쓴 겁니다. 돈판 얘기는 뭐 하도 유럽 문학사에서 뭐 안 쓴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걸 이제 부시긴도 그냥 재미삼아 하나 써본 겁니다. 32살 때 결혼을 합니다. 모스크바 대승청 교회에서 결혼하는데 저 빨간 글씨 보십시오. 부시kin의 결혼 반지가 이렇게 끼워주려다가 뚝 떨어져요. 그 이제 주사가 다시 끼워줬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촛불 켜놓고 이제 반지 끼워주잖아요. 촛불이 하나가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부시kin이 뭔가 좀 기분 나쁘다. All these bad omens. 뭔가 좀 안 좋은 징조다. 느꼈다고 했다. 결혼식 날 하는데 바로 여기서 결혼식 올렸거든. 결혼식 올리고는 모스크바로 신혼여행을 모스크바로 가요. 가서 신혼여행 때 가서 여기 한참 살아요. 이게 거기입니다. 모스크바 가면 알바트 거리에 있거든요. 알바트 거리 바로 입구에 있어요, 이게.
여기입니다. 알바트 거리. 여기 박물관이 되어 있거든. 바뀝니다. 여기 푸시킨 신론을 보낸 지역. 모스크바에는 이게 푸시킨 박물관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거든. 내부에 별로 볼 거 없어요. 다 그냥 가짜로 만들어둔 거예요. 그러나 뭐 이거밖에 없으니까 어떤 산하인지 모르지만은 못생긴 건 확실해. 자, 이 전부 거기 전시된 겁니다. 이런 중요한 오리지널 몇 개가 있지만은 대개는 좀 가짜로 만들어둔 게 많아요. 근데 푸시킨이 얼마나 재밌는 남자냐. 편지하는 걸 딱 검열하는 걸 알고는 이렇게 골탕 먹여요. 우리 정부가 얼마나 비도덕적인가. 경찰은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를 뜯어 읽고 나서 그걸 황제에게 줘. 짤에게. 그래서 괄안에 교양 있고 명예로운 사람인 짤에게 읽어잡고 갖다 주고. 왜? 짤이가 이걸 봤을 때 짤이가 기분이 좋아야 되거든. 근데 짤은 자기를 보고 푸시킨이 교양 있고 명예로운 사람 했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짤을 보면은. 알겠죠? 응? 그 누구도 우리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알아서는 안 돼. 누구도 우리 침실 엿봐서는 안 된다고. 부부 생활이란 항상 비밀을 간직해야 되니까. 누군가 당신과 나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미치게 하는 거다. 정치적인 자유 없이는 살 수 있다. 그러나 가정의 불가침이 지켜지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차라리 유행 가는 게 낫다. 쉽게 말하면 다 보는 줄 알고 욕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겁니다. 검열한다는 거. 근데 모스크바 우체국장이 검열하는 걸 알아요. 이 볼가코프라는 우체국장이거든. 근데 이랬습니다. 답장 쓸 때 조심해라. 모스크바에 볼가코프라는 파렴치한 놈이 우체국장으로 있는데 검열하는 걸 알면서 저랬습니다. 그는 남의 편지를 뜯어보거나 자기 딸을 흔형하는 짓을 전혀 벌받을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써붙여. 왜? 저랬으면 이 편지를 황제에게 보고 못합니다. 지만 보고 그냥 속으로 부시킨 이 개새끼 욕만 하고 그냥 황제 안 보여주거든. 보고 안 합니다. 왜? 지 욕을 했기 때문에. 왜? 지가 지 딸 가지고 막 흥정을 했거든요. 딸이 황제가 좋아하는 딸이가 이쁘거든. 유명해. 모스크바 국장, 우체국장 딸이 아주 유명해가 이뻐가지고 황제가 끄떡거렸거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시집가서 딸 놓으니까 그 딸의 대부가 황제가 돼요. 마치 그 황제 딸이 아니나 할 만큼 그냥 그걸 알기 때문에 차마 보고를 못하는 거예요. 황제에게. 그걸 알고 국장한테 그냥 욕을 떼다 퍼봅니다. 알겠죠? 부시킨 결혼보다 3주 전에 볼코프 둘째 딸이 결혼했거든. 이쿠라 1세고 가까웠어. 이 여자애가 시집가 딸 놓으니까 첫 딸 황제가 대부가 돼준 거예요. 아마 당신 편지도 뜯어보고 있을 테니까 이런 게 바로 국가 안보라나? 얼마나 통쾌하게 해서 편지 쓸 때. 이런 편지 보고도 점잖은 척하는 젠틀맨들이 사는 변소. 그게 페테르부르크다. 살다 보니 익숙해져. 검열하는 편지에다가 검열관을 욕하는 편지를 마음 놓고 쓰는 배짱. 재미있죠? 자, 시 청동기마상.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죠? 청동기마상. 그 다음에 부시킨의 유명한 대표작 예프킨 오네킨을 씁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소설이 그 운문소설이라고 말하거든요. 시로 쓴 소설, 산문시, 서사시가 아니고 운문소설이라고 읽어요. 자, 이거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내가 부시킨 끝내려고 했더니만 또 안 되네. 다음 주에는 이 다음에 고어를 할 거거든요. 고어리 자료도 내가 올리고 이거 다 요 뒤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고걸 잘하고 함께 갖고 오세요. 이걸 빨리 끝내고 고걸로 들어갈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내도록 하고